분필이 없네요. 잠시만요. 분필. 분필. 예, 예? 예, 분필이 없. 예, 흰색, 노란색. 흰색 하나 있고. 네. 자,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거 어떻게들 다들 이제 그거 이제 입시 과정을 통과해서 원하는 학교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다들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그간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게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가서 필요한 이제 화학,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입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과 함께 동시에 이제 입시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입시? 대학 입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이 필요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입시,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내신이 또 중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화학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화학 양론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셔서 1학년 1학기 때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딱 시험지 받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화학 양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학 양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여러분 그 뭐냐 이렇게 혹시 선행학습으로 그 이렇게 원자량이나 분자량 요거 모르는 사람? 모른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 모른다. 아, 요 정도는 알죠? 요 정도 양성자, 중성자 요 정도는 배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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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혹시 요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쓰면 요거 이제 원소 기호 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요거 원자 번호, 요거 질량수.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건 거기 이제 첫 페이지에 화학 양론과 이제 실험 데이터의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 왔어요. 왔어요.
자, 이거 앞에 와서 좀 교재 받아갈래요? 이리 오세요. 네, 그래 오세요. 자, 한 장 받으세요. 자, 그다음 스탑. 또 한 장 받으세요. 네. 또 한 장, 또 한 장 받으세요. 네. 네. 또 한 장 받으세요. 네. 네.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화학 양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요걸 이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자,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내용을 암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외우시고요. 뭐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약간의 복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원자 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전자하고 원자핵. 자, 그럼 이때 앞으로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어 단어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바로 영어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1학년 때는 아닌데 그 2학년 때부터 시험 문제를 바로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나 특수한 학교 가시면 시험 문제가 영어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단어들을 외우고 있어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써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원자라고 돼 있죠. 원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원자 영어로 요런 단어는 잘 알죠? 어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전자는 영어로 뭐라고요? 아, 몰라요? 전자 영어로 뭐라고? 여러분 대답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하려면요, 가세요 집에. 앞으로 대답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려면 집에 가세요. 나도 여기 귀찮아요. 오기 싫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할 거면 나 여기 수업하고 싶지 않아요. 대답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대답 안 할 거다. 대답 안 할 사람. 내가 뭐 물었을 때 철저하게 대답 안 할 거다. 그럴 거면 집에 가세요. 나도 갈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대답하지 않으면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거 공부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공부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미래 행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미래에 행복해질 것 같아요? 미래에 돈 잘 벌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세상 오지 않아요, 이제. 공부 잘해봤자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시기가 와요. 벌써 와 있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이제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처먹기만 해도 돈 잘 벌죠? 그런 거 있는 거 알죠? 먹방이요, 먹방. 그 먹방 하는데 무슨 영재고 과학고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뭘 잘 처먹기만 해도 돈 잘 벌어요. 그럼 여러분 요즘 세상은 돈 많은 게 더 좋아요? 아니면 학벌 좋은 게 더 좋아요? 돈 많은 게 훨씬 좋아요. 학벌 별로 필요 없어요. 알겠죠?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연봉이 올라갈 거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세상 오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도 잘못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해서는요, 요즘 다 AI로 대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미래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AI로 대체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사거든요. 의사하고 약사가 이제 곧 그 AI로 대체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도 대체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약사는 거의 100% 대체가 될 수 있고요. 의사 같은 경우도 몇 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AI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학벌 좋다고 돈 잘 벌고 잘 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데 공부 잘할 것 같지 않으면 딴 걸 제발 하세요. 딴 걸. 그게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훨씬 좋아요. 뭐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게 훨씬 좋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나중에 망해요. 진짜 어설프게 공부해서 어설픈 대학 나와서 어설픈 전공 딱 하면요.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왜 이런 말 알아요? 뭐야 이런 말 알아요? 그거 뭐냐면 그 책상 이게 휴지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식탁보로 쓰기에는 너무 작은 상태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하겠어요?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휴지로 써볼까 하는데 휴지보단 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건으로 써볼까 수건으로 치료도 너무 좀 작아.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어디서도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하려면? 잘하려면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되고 딴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그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몸에 갖고 있긴 해요. 예, 이게 뭐 사실은 이런 입시 과정을 통과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자질이 있어요. 그럼 그 자질 속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따라야 할 여러 개 요소가 있거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건 내가 앞으로 차근차근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 물으면 계속 대답해야 돼요. 계속 쉬지 않고 틀려도 좋아요. 알겠어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거 첫 번째 1 틀려도 좋아요. 계속 대꾸하세요. 계속 내 당부사항. 두 번째 계속 필기하셔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손을 놀리면 안 돼요. 나눠드린 교재에도 그 뭐냐면 내용이 있지만 그 교재가 있어도 또 쓰세요. 계속 쓰세요. 계속 알겠죠? 계속 쓰세요. 손에서 이게 연필을 딱 놓는 순간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계속 써야 돼요. 알겠죠? 계속. 뭐 나는 필기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내용을 정리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나보다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공부를 더 잘하려면 이 두 가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계속. 알겠죠? 계속.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 그럼 나의 공부 수준은 어떠냐면 나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한 전교 5등 안에 들었거든요. 1등에도 5등 안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그거 되게 공부 잘하는 애가 2명 있어가지고 걔들 때문에 1등은 못하고 내가 한 1등에서 5등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걔들이랑 부산과학고를 같이 갔어요. 그 이후에 한가영이 된 학교. 한가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어요. 몇 등 했냐면 중간쯤이었어요. 중간쯤. 그래서 고3 남아있을 때 한 37명 남아있었는데 그중 내가 18등, 17등 딱 중간 정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고3에 남아있던 37명 학생들이 그때 이제 전부 다 서울대 갔어요. 다 갔어요. 2명 빼고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전교 꼴찌하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2대를 갔고요. 정말 전교 꼴찌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자퇴를 하고 부산대 의대를 갔고요. 그 다음 전교 꼴찌하던 여학생이 2대를 갔고 그다음 전교 꼴찌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고대를 갔어요. 나머지 다 서울대 갔거든요. 그 그룹에 내가 중간쯤 했어요. 중간쯤. 그리고 서울대 가서는 내가 졸업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 아주 굉장하진 않은데 화학과가 내 동기가 70명이거든요. 70명 중에 내 졸업 성적은 10등 정도 돼. 10등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대 화학과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 갔을 때 내 성적이 그해 이제 2001년 뭐냐면 서울대 대학원 입시 학생 중에 2000년이구나. 그때 내가 4등 했어요. 70명 중에 또 4등 했어요. 대학원 입학 성적은.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주관하는 그 화학 시험이 있거든요. 전 세계 화학과 졸업생들이 이제 같이 뭐냐면 시험 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전 세계 기준 상위 1% 안에 들었었어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잘하셔야 돼요. 왜? 이 정도로 공부해봐야 뭐밖에 안 돼요, 지금? 학원 강사밖에 안 돼요. 뭔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나 정도 해봐야 학원 강사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세종시에서 학원 강사 할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 그러니까 나보다는 공부를 더 잘해야 뭐 공부로 조금 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하는 조언을 좀 따라요. 그렇죠? 내가 하는 조언을 따라. 왜냐면 나는 나뿐 아니라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겠죠. 진짜 와 쟤는 진짜 지니어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넘사벽인 지니어스들을 난 여러 봤거든요. 걔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나의 경험도 들어있지만 나를 훨씬 초월하는 와 그런 애들이 이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몇 명을 봤거든요. 이제 내가 인정하는 지니어스들이 몇 명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두 명 있고 대학 때 한두 명 있거든요. 걔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정도 공부해봐야 세종시 학원 강사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스펙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죠? 근데 세종시에서 학원 강사 할 거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각하게 제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중학교에서 한 뭐 전교 안에 드는데 뭐 내가 뭐 이번에 영재학교 됐는데 뭐 이 거들먹 버리시면요 좆대요 좆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조언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첫 번째 계속 뭐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해야 돼. 계속 말. 두 번째 계속 써야 돼. 알겠지? 알겠지? 근데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해봐라. 나 집에 갈 거야 그냥. 알겠어요? 안 그러면 집에서 여기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집에 가볼 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요 강사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이게 목표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정의론보다는 공부를 더 잘하기. 이게 목표다. 1차적인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재고 과학고 가서 상위 한 중간쯤은 들어야 되고, 알겠어요? 중간쯤은 들어야 되고, 중간 이상은 들어야 되고, 반드시 어딜 가야 되고, 서울대를 가야 되고.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서 적어도 박사학위를 해야 되고, 알겠죠? 박사학위 해야 되고, 그리고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의 논문을 실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 뭐 좀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알겠죠? 뭐 해서 공부해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전자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일렉트론. 자, 그 다음 원자핵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원자핵은 영어로. 요건 좀 이게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데 뉴클레우스입니다. 뉴클레우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전자는 이걸로 끝이에요. 전자는 이제 우리가 단일 물질로 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단일 속성의 입자라고 보는데 이 원자핵은 또 몇 가지 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을 쪼개요. 빠바방 쪼개주면 자, 뭐뭐뭐로 이제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양성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성자가 저 원자에게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외에 소립자라고 해서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등등등.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소립자라고 하는데, 이 기타 등등 소립자는 물리학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저런 소립자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뭐 노벨상도 받고 막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건 맞는데, 화학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립자에 대한 거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물리 선생님한테 조금 더 공부를 배우세요. 화학에서는 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요 두 개가 중요해서 요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프로톤. 그다음 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중성자는 영어로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영어로 다 써봤느냐? 바로 이쪽에서는 이게 수능만 봐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앞에 이니셜이 나와요. 이니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자를 앞으로 이제 표기할 때 E라고 많이 표기를 하고요. 양성자는 P, 중성자는 N. 그래서 이 줄임말이 앞으로 듭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자의 기본 구성은 이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핵자의 물리적 성격. 짜잔. 자, 여기 핵자란 말이 있는데요. 자, 뭐 이게 뭐냐면 핵자란 말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컬어서 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을 구성하는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 쓰자면 핵자, 뭐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뭐 풍자씨 몰라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알아요? 풍자씨? 몰라. 풍자 안다. 그 알죠. 입담이 굉장하잖아요. 그 풍자씨하고 관계는 아닌데 어쨌건 더 잘하는 이미 많죠. 뭐 순자, 뭐 미자, 뭐 춘자, 뭐 이런 게 있는데 핵자 이게 뭐냐? 얘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 그걸 이제 앞으로 핵자라고 합니다. 이런 소립자들도 핵자입니다만 화학에서는 뭐하고 뭐만 생각하겠다? 양성자, 중성자를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핵자하면 요 둘 중에 하나다. 둘을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걔네들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양성자, 그 다음 중성자, 그리고 전자. 전자는 핵자가 아니지만 왜 표현하냐면 저 전자하고의 상대적인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비교 대상으로서 저 전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뭐가 있겠냐면 우선 첫 번째 질량. 자,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 양성자는 질량이 1.67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정도 되고요. 중성자는 1.67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전자는 9.10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한 1kg 정도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1kg.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딱 되면 이거 한 1kg 정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허허. 물 1리터가 1kg이죠? 페트병 1리터짜리 들면 그게 1kg인데? 아니면 페트병 500ml짜리면 500g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페트병 500ml짜리 맨날 주잖아요. 맨날 벤티 사이즈 그냥 500ml 된다고요. 그 정도가 500g이에요. 두 개 들으면 1kg. 근데 1kg에 대한 감이 없다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대략 1kg 정도의 느낌 있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 다음 한 50kg 정도 그램의 느낌 있어요. 50kg? 바로 여러분들 몸무게잖아요. 그죠? 몸무게. 그리고 한 6, 70kg의 느낌은 있죠? 오빠? 있죠? 더 나가죠? 아닙니다. 제거나. 네, 하여튼. 네. 나도 요즘에 살 커져가지고 내가 원래 체중이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 되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평소 30대까지 유지하던 체중이 70 한 1, 2kg 정도 됐거든요. 71, 2kg 정도를 유지하다가 지금 지금 이제 갑자기 돼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47인데 돼지가 돼가지고 갑자기 8kg 쪄가지고요. 지금 80kg 나요. 80kg. 돼지. 네. 그래갖고 거기 저울에 올라서는데 80kg 되고 제발 80kg는 넘지 말자. 해가지고는 막 지금 달리기 하거든요. 달리기 하거든요. 달리기 해가지고 막 80, 79.5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제발 80은 넘을 수 없어.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이 드니까 돼지가 돼가지고 돼지. 하여튼 그렇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1, 2kg, 뭐 4, 50kg, 6, 70kg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1g 느낌 있어요? 1g? 좀 아리까리한데 1000분의 1g 느낌 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전혀 느낌이 없죠. 그렇죠? 1g부터 가물가물하다가 1000분의 1g 했을 때부터 뭔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27승 kg, 31승 kg 이건 자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무거운 질량이에요? 가벼운 질량이에요? 극도로 가벼운 질량이죠? 극도로 가벼운 질량이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혀 느낌이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 휴먼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휴먼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를 휴먼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주 싫어합니다. 알겠어요? 휴먼은 감각의 동물이라서 항상 휴먼은 내 감각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자연과학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래서 얘를 휴먼들은 어떻게 그 B로 표현합니다. B. 알겠죠? B. 너무 가볍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서 비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자,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그래, 그나마 제일 작은 게 요거 제일 작은 놈을 편의상 1로 둡니다. 편의상 1. 알겠죠? 1로 두고 그러면 얘를 비율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1로 뒀을 때 얘 얼마냐? 그냥 뭐 비례식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례식. 그래서 이제 얘를 1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대략 B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1836, 1839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1. 이겁니다. 질량을 비교하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자, 앞으로 내가 저 소문자 M으로 쓰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질량 표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소문자 M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PNE 과목 있어요. P.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뜻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매우 비슷한데 전자의 질량은 그것에 비해 극도로 작다. 극도로 작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원자,
질량과 원자 핵의 질량은 어떻게 생각한다?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자는 뭐하고 뭐로 더해진 거라고요? 전자하고 원자가 된 거라고 했죠. 근데 이때 전자의 질량이 극도로 작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그냥 원자 핵만의 질량을 따져도 큰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자가 들어있어야 옳은 건 맞는데 굳이 전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그 질량에는 큰 오차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선 알아두도록 하니까 왜 이래? 이유 없어요. 그냥 물리학자들이 실험해서 데이터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운 사람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외우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 우주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질량들이 결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 양성자, 중성자 질량의 전자의 또 중요한 데이터. 그게 바로 전하량. 여러분들이 아직 그 기초 전자기학을 다 배우지는 않았어도 왜 쿨롱 인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쿨롱 인력 이렇게. 자,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 네. 혹시 언니 저 학교를 외국에서 나왔나? 외국에서 나왔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나왔나?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켄터키주에서요? 예? 아니 쿨롱 인력은 중학교 때도 한 번씩 나올 텐데 뭐 정전기적 인력 이런 말이에요. 정전기적 인력. 들어봤어요? 그 정전기적 인력을 처음 생각한 사람 이름이 쿨롱 씨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오는 표현으로는 정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중학교 때 이거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교과서에 과학 교과서 있잖아요. 과학 교과서 없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과학 교과서 있어요? 있죠. 영어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과목 있죠, 중학교 때. 거기에 이게 나오던데 나한테 이거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 선생님 뭐 지나가는 말로 이거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한번 말씀해 안 해주시나요? 저희 자기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가? 그래요.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뭐냐면은 척도가 되는 물리량을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그 전하량의 크기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 같은 경우 앞에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그 값이 1.6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C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전하량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요 C라고 하는 게 읽을 때 쿨롱이라고 읽고요. 바로 전하량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리나 화학 시간에 계속 나올 단위니까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전하량은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크기가 이 정도, 양성자는 플러스 그리고 크기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중성자는 그 전하량이 없어요. 빵. 역시나 이것도 비율로 표현을 하자면 자, 어떻게 되느냐? 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자, 저 양성자는 플러스
1이 되고요. 중성자는 그 전하량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 B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그리고 이 플러스 1과 이 마이너스 1, 이거는 요놈하고 요놈의 크기가 무슨 실험적으로 약간 오차가 있는데 비슷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1과 여기에 1의 크기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렇죠? exactly the same입니다. 그렇죠? 오차가 없고요. 요놈의 크기와 요놈의 크기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원자의 또 중요한 성격.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내 전자와 양성자. 자, 원자 안에 전자와 원자 안에 양성자. 자,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고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의 안에 이렇게 양성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그 원자 내의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는 같아야 합니다. 왜 같냐? 요 둘의 크기가, 전하량의 크기가 완벽하게 같고 부호가 정반대라서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일치하면 그냥 전하량이 중어가 돼서 중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원자의 모델링. 자, 그러면 원자를 어떻게 표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원자가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 원자 핵에 짜잔 짜잔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핵이라고 합시다. 핵. 자, 그럼 여기에 P2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각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양성자와 전자를 뜻하겠죠. 그런데 이제 프로톤 P, 일렉트론 E라고 쓴 건데 이 프로톤하고 일렉트론도요. 관습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프로톤에는 위첨자로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에는 위첨자로 마이너스를 써주기도 합니다. 자, 뭔 뜻이겠어요? 양성자는 그 전하량의 부호가 플러스, 전자는 그 전하량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같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 안의 양성자와 주변의 전자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 슈쇼. 그리고 원소 표기로는 H라고 씁니다. H. 그러니까 사실 이제 H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죠. 하이드로젠. 원소 표기라고 하는 게 100% 서양 문화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의 근간이 뭐예요? 서양 사람들의 문화의 근간.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소 표기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따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소 표기라고 하는 게 우리 동아시아 문명권하고는 관계 있어요? 1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뭐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화권의 이런 원소 표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100%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 몇 가지 배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몇 가지 배우는데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좀 거짓말 좀 더해서 한 딱 30개, 30개 정도의 원소 표기만 외우면
서울대 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 그 정도는 외우시면 돼요. 예,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지금 알고 있는 것한 10대 개는 알고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10대 개 외우면 좀 더 추가적으로 외우면 되니까 원소 표기 외우는 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중학교 과정에서도 몇 번씩 다룰 테니까.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모델링을 한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써보면 핵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양성자가 2개니까 요 주변에 전자는 몇 개여야 할까요? 주변에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2개, 알겠죠?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생긴 게 2개. 알겠죠? 자, 이름하여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힐리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힐리움.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으로 어떻게 해요? 헬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번역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발음 나는 대로 읽는 건데, 정확한 발음은 힐리움입니다. 힐리움 아시겠죠? 힐리움. 근데 이제 헬륨으로 이제 번역을 하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런 식의 어떤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여기 쓸게요. 여기 쓴다. 여기 쓴다. 자, 네 번째는 이게 되겠어요. 바로 원소 표기. 원소 표기. 자, 방금 앞서 얘기한 저 둘을 토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슈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원소 표기를 하느냐? 다시. 원소 표기. 자,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짠, X라고 쓰고요. 왼쪽 아래쪽에 Z, 왼쪽 오른쪽 위쪽에 A라고 하는 첨자를 써줍니다. Z라는 X라고 쓰고 ZA 저런 식의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바로 우선 저기에 있는 요 X, 자,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원소 기호입니다. 자, 이 원소 기호는 어떻게? 서양 문화권에 따라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뭐 1번부터 100 몇십 번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냥 외워서 따라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Z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핵 내부 양성자 개수입니다. 이것을 원자 번호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그 왼쪽 위첨자로 쓰는 거, 얘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자, 얘는 뭐냐면 핵 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 합을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기호, 그냥 서양 사람들이 정해놓은 원소기호에다가 원자번호 왼쪽 아래쪽 점자, 질량수 왼쪽 위쪽 점자로 표현을 하는데, 원자번호는 핵 내 양성자 개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핵 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입니다. 저렇게 쓰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쟤를 이 원자 모델링에다가 적용을 해서 한번 표기를 해보면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양성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양성자 개수에 중성자 개수를 합한 것도 몇 개예요? 한 개죠? 왜? 중성자는 없으니까요. 이 안에 양성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양성자에 중성자 다 더한 거 몇 개예요? 네 개죠. 그리고 얘를 서양문화권에서 하이드라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H로 줄여 쓴 거고요. 힐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이 HE로 이 녀석의 원소 기호를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이런 표시를 계속 표현할 거다. 그 다음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거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그 우리말 번역은 동의 원소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 원소 아이소토프. 보이시죠? 동의 원소 혹은 아이소토프. 자,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동의 원소는 이거예요. 질량수 는 같은데 뭐 바보 아니야?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동위원소,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얘도 억수로 많거든요. 억수로 많은데 대표적으로다가 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H11, H12, H13.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뭐 얘 하나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H11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원자 번호는 다 같죠. 그런데 이렇게 위쪽에 질량수가 다른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놈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요 핵 안에 양성자 외에 질량수가 2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상태로다가 이 주변에는 자 여긴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는 하나 있죠. 자, 누구 개수도 당연히 같냐면요. 양성자 개수가 같으니까 전자 개수도 같아요. 오직 누구 개수만 차이가 나냐면 중성자 개수, 그래서 질량수만 차이 나는 그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얘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얘를 하이드로젠이라 하고 얘는 이제 영어로는 듀테리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트리티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말로 얘는 이제 슈쇼, 얘는 듀응슈쇼, 얘는 삼듀응슈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동위 원소들마다도 이름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이때 이제 이 동위원소들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게 하나 알아두실게. 전 우주의 원자 번호는 대략 110여 번까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전 우주를 뒤져서 나오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소가 원자 번호로 치자면 원자 번호 1번부터 2, 3, 4, 5, 6 해서 110여 번 정도까지 있어요. 110 몇 번까지 있거든요. 그럼 왜 정확하게 몇 번까지가 아니고 왜 뭐 대략 어디까지냐면 원소가 원래 전 우주 자연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원래 우리 자연에 없었는데 사람이 억지로 만든 원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 원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몇 개까지 만들지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15번인가 6번인가 이까지 있어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110여 번까지 있어요. 가십니다. 그래서 전 우주의 원자 번호는 대략 110여 번까지인데 동위원소 전체는 대략 2000여 종 정도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2000여 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자 번호 1번에 수소도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 번호 2번도 동위원소 몇 개가 있을 거고 3번도 몇 개가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쫙 다 세면 한 2000종 된대요. 한 2000종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00여 종이니까 뭐 아주 뭐 심각하게 많은 좀 이렇게 뭐 2000여 종이니까 뭐 적은 거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2000개 정도라면 충분히 인간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000여 종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그 물리적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동위원소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위원소들은 서로 화학 반응성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수소는 예를 들어서 나온 이후에 뭐 산소랑 반응을 하면 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중수소도 삼중수소도 사실은 산소와 반응해서 다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는 화학 반응성이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비슷하다라는 말의 뜻은? 비슷하다는 말의 뜻은? 같지 않다는 뜻이죠. 맞아? 비슷한 건 같은 거에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위원소끼리의 화학 반응성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저 동위원소끼리는 완전히 같다라고 수능에서는 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동위원소 사이의 화학 반응성은 비슷합니다. 절대로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답해야 된다? 같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수능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그릇된 지식을 심어주는 교육 체계라 할 수 있죠. 뭐 여하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그 비슷한데 수능에 답을 할 때는 동위원소 사이의 반응성이 똑같다라고 답해야 되겠죠? 뭐 비슷하니까 그래도 좀 다르지 않아? 이렇게 하면 틀려야겠죠? 근데 지금 그래도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해. 요 딜레마를 이게 알겠죠? 요 내 말의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얘로 돼 있는 물은 우리 몸에 있죠. 몸에 있죠. 우리가 맨날 먹는 물도 이거잖아요. 근데 중수소로 돼 있는 물도 우리 몸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몸에 1%에서 0.5% 정도의 물이 중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을 구성하는 물에도 얘네들하고 얘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중수소는 어떻게 돼요?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어떻게 되냐? 삼중수소는 놀랍게도 삼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 있죠. 물을 한 50ml 50ml면 한 요 정도 될 거야. 한 요 정도 될 거야. 50ml? 이 정도? 삼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은 50ml 정도를 먹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4. 동위 원소 중 일부는 원래 자연에 없습니다. 원래 자연에 없고 인간이 인공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을 띱니다. 방사성 원소당.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 삼중수소가 대표적인 예인데, 삼중수소는 원래 우주에 없습니다. 원래 전 우주에 없습니다. 없고 어디서 만들어진다? 얘는 뭐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핵 폭발, 그 다음 핵 발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핵폭탄을 뭐 터뜨린다거나 아니면 핵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우라늄을 핵분열시킨다거나 할 때 저 삼중수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극도로 위험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50ml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렇죠? 즉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 삼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 과량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삼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이 과량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핵발전소라며. 핵발전소. 근데 그 핵발전소 중에 정말 넘치게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시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아시죠? 왜 11년 전에 그 뭐냐면은 쓰나미 불어가지고 그 쓰나미가 일본 핵발전소 후쿠시마 지역에 덮쳤잖아요. 그래서 그 핵발전소 시설이 어떻게 돼요? 부사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핵 융합료가 녹고 있는 건 알아요? 고장났어 지금 거기. 그럼 거기서 그럼 여러분 11년 전에 있었으니까 11년 전에 있었던 사고니까는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11년 전이니까요. 예를 들면 11년 전 세종시와 지금의 세종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 엄청난 그 부동산 투기붐이 일면서 무지막지한 건물들이 들어섰잖아요. 지금 부동산 이게 뭐 반토막을 넘어서 3분의 1 토막 되고 있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 뭐 경기, 수원 다 마찬가지. 여기 있어요?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그러고 있죠. 뭐 여하튼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모습만 보면 11년 전 이 세종시와 지금의 세종시는 많이 다를 거예요. 11년 전에는 그냥 이 논밭이었을걸요?
후쿠시마 11년 전에 그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똑같아요. 전혀 고친 게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손을 쓸 수가 없냐면요. 그 핵발전소에 그 핵융합로가 노출이 돼 버리면서 거기서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는데, 방사능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냐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이 그 앞에 가잖아요. 30분 안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면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다가 야 죽어, 이렇게 죽어.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하기도 했냐면, 일본 정부 뭘 하기도 했냐면, 드론 같은 거나 로봇 있잖아요. 그 뭐 로봇으로 뭐 해보자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카메라를 좀 찍으려고. 그래서 로봇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로봇도 죽어요. 로봇 가다가 삥 셧다운 돼요, 이렇게. 방사능이 하도 강해서 안에 내부 전자회로가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요. 생명체가 죽는 건 당연하거니와 로봇도 죽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후쿠시마 원전을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게요, 없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즉 인류의 모든 과학적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못해요. 미국이나 전 유럽, 우리나라까지 다 전 세계가 합심해서 노력해도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째 후쿠시마 원전은 계속 이게 노출돼 있거든요. 그럼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진짜로 핵 폭발해서 터져버리기라고 하면 일본 핵폭탄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거기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을. 왜? 식히려고. 그러니까 계속 더 뜨거워지면 뻥 터지거든요. 이게 노출이 돼버려서. 그러면 터지지 못하게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과 식히기 위해서 집어넣은 물과 우라늄 핵연료가 반응을 해서 삼중수소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삼중수소 물이 하루에 뭐라더라? 하루에 1톤씩 만들어진대요. 하루에 1톤씩. 그 삼중수소 물이 그걸 식히려고 계속 붓는데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11년간 쌓여 있잖아요. 그게 200만 톤 쌓여 있대, 일본에 지금 그 삼중수소 물이. 그럼 삼중수소 물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이 저기 바다에 뿌렸어요. 바다에 뿌렸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바다에 처음 듣는 사람? 처음 들어요? 바다에 뿌렸어요. 그래서 여기 니폰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후쿠시마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뿌렸어요. 이렇게 바다 뿌렸어요. 이렇게 삼중수소 물을. 그럼 뿌리면은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대순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지구대순환, 뭐 해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해류가 일본 앞바다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노래 마세요. 이야 이야 이렇게 돼요. 지구 대순환으로 해류가. 그럼 일본이 여기에 물 뿌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으로, 미국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간 거고, 요쪽이 이제 동남아시아 해서 인도 쪽으로, 인도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어디? 우리나라의 동해 쪽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근의 여의 그 물고기들이나 수산물들이 지금 삼중수소를 많이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 선생님으로서의 조언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여기서 몇 년, 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렇다 해도 철저히 막을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연근해 주변에 수산물을 막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안 먹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뿌려버려서 요 지역 해양 생태계가 지금 말도 안 된 유전자 변형이 진행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중수소의 농도가 진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고요. 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이 시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은 상태에서 내부 피폭을 통해 이게 뭐냐면 방사능이 유전자 구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하튼 그런 상태다. 알겠죠? 그러면 이 일본이 이걸 이렇게 이 삼중수소물을 버리는 걸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찬성해야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어요? 자, 지금 자, 이 얘기 지금 들었잖아요. 이미 들었죠? 들었다면 여러분, 자,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 아니 뭐 일본도 살아야지. 뭐 무슨 말 하겠어요? 찬성하는 사람. 자, 절대 안 되겠다. 자, 내가 무슨 대단한 얘기 하는 것도 이게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건지 뭐 무슨 말 알죠? 그래서 당연히 일본 이걸 방류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저걸 찬성해야 되겠어요? 반대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반대를 넘어서 나는 협박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너를 버려봐라. 한 버려봐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디로 돌아 들어가냐면 바로 동해를 거쳐서 부산 앞바다 이쪽으로 빠져나가. 제주도 이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동해 이쪽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바로 전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협박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협박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게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존만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즘에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와 어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했을까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광고거든요. 자동차 광고. 자동차 광고 알아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하면 어느 나라 자동차? 당연히 사실 자동차 하면 어느 나라 자동차? 사실은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나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도 자동차. 누가 인도 자동차 준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누가 생각도 잘 안 해봤지. 뭐 태국 자동차 아니 뭐 인도 태국 죄송합니다. 꼭 그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자동차 하면 딱 머릿속에 드는 그 나라 있잖아요. 축구도 잘하고 이번에 저 일본한테 져가지고 개발려가지고 그 나라 알죠? 그 유명한 BMW, 아우디, 벤츠 무슨 있잖아. 사실은 그 차들 보면 그 외에도 유명한 브랜드 많죠. 포르쉐 이런 브랜드도 있고 또 이탈리아 자동차 중에 좋은 차가 있지만 이렇게 규모 면에서 이렇게 규모도 억수로 크고 차도 비싸고 좋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독일차잖아요. 독일차.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독일차 하면 성능이 대단하고 그에 반해서 현대 기아차는 어때요? 현대 기아차는 우리나라 차는 어때요? 우리 차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어떻죠? 성능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알겠어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냥 온 가족이 그냥 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가족 위주의 뭐 이런 식이겠어요. 실용성 위주의 이런 광고들이 많았다고요. 뭐 실내 공간이 넓어요. 뭐 이러면서 막 무슨 말 하겠어요? 이렇게 도를 펴면은 뭐 적재 공간도 넓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광고가 주였거든요. 근데 와 요즘 나오는 광고 중에 그 기아 자동차 EV6라는 차 알아요? EV6? 물론 뭐 자동차 성능 비교는 여러 가지 요소로 다양해야 되지만 지금 그 EV6 같은 경우는 전기차인데 얘가 지금 뭐로 유명하냐면 지금 제로백이라고 하는 성능이 있거든요. 제로백이라는 성능 아세요? 제로백? 제로백이 뭐냐면 딱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셋웽 밟잖아요. 딱 하나 둘셋웽 밟아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걸 제로백이라고 해요. 제로백. 그래서 이제 그 제로백이 왜 우리가 아는 왜 뭐 이런 차 들어봤어요? 페라리 뭐 이런 차,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 있잖아요. 뭐 초스포 울트라 이런 차들. 그런 차들 제로백이 4초대거든요. 4초? 4초대인데 EV6가 제로백이 3.5가 나와요. 3.5초가 나와요. 그럼 이게 성능이 누구보다도 좋냐면 테슬라보다도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EV6 광고 보면 성능 광고를 내요. 성능 광고. 전문 트랙에서 드리프트 쫙 나오면서 제로백으로 부악 하는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의 뜻을 알겠어요. 물론 그 차종이 정말 일본 독일이나 그런 차들의 이탈리아 차들에 비해서 정말 더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은 면밀히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 광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삼성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광고 전략을 그렇게 짰다는 건 뭐만 알겠어요? 광고 전략을 그렇게 짰다는 건 어떤 면에선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신 1도 없으면 그렇게 개구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데 그러니까 와 저걸 내가 꼭 사야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당연히 후진국이야 선진국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후진국인데 나라 개판이고 막 정치 엉망이고 막 나라 거덜나게 생겼는데 자동차 완전 잘 만들어.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협박할 수단이 있다 없다? There are many.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협박할 수단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협박을 해가지고 못 버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일본이 이걸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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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끝입니다.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개구라 개뻥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번도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방법이 있다면 그거 다 떠다가 태양한테 버려야 됩니다. 태양한테. 들고 가서 태양한테 쏟아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걸 들고 가서 태양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뭐 해결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방사능 핵발전소 사고 나서 해결을 비슷하게 한 곳이 있거든요. 어디게요? 방사능 사고 나서 해결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게요? 바로 러시아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여러분 이제 동위원소 얘기가 나와서 내가 여러분 소련이란 나라 알아요? 소련이란 나라에 체르노빌이라는 나라가 그 도시가 있었어요.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3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체르노빌이 구소련 시절에 이게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경제적으로 밀던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에 공장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인력들이 많이 모여서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핵발전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진짜 우연찮은 실수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소련은 이 체르노빌을 어떻게 할게요? 완전 이베큐에이션 했어요. 여러분 이베큐에이션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공동화예요. 공동화. 이게 뭐냐면 우리말 번역이 이건데 뭔 뜻이냐면 거기에 인간을 싹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핵발전소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냐면 1980년대입니다. 84년인가 그런데 이걸 내가 왜 기억하냐면 내가 1984년대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뭐 그랬거든요. 4학년.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뉴스에 지금 구소련 지역의 체르노빌 지역에서 핵발전소가 터져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이날은 조금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뉴스를 난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예. 하여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 며칠 후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게 핵물질이 이제 핵 구름이 뜨면서 구름이랑 섞여가지고는 이제 비가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체르노빌이 러시아니까 우리나라 가깝단 말이에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가 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주시키고 소련 정부가 이거 핵발전소 어떻게 처리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모르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삼중수소나 핵사고가 났을 경우 인류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류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소련에서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핵발전소 사고 났잖아요. 이렇게 사고 났잖아. 그럼 핵발전소 사고 나면 불만 나는 게 아니고요. 사방팔방으로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련 정부가 소련 전역에서 사람들을 차출합니다. 차출. 몇 명을 차출할게요? 이거 처리하는데 10만 명이요. 차출해서 왜 10만 명이 많은 숫자에 적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인력 10만 명을 차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흑손이라고 해요. 흑손? 시멘트 발라가지고 시멘트 살짝 뜨는 그 도구를 흑손이라고 하거든요. 한 속에는 흑손을 한 속에는 벽돌을 한 다음에 옆에서 관리자가 시계를 딱 보고 자 동무 도육 앞으로 시작! 그럼 이 사람이 와 해가지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가서 거기 벽돌 하나 탁 놓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시계를 딱 보고 돌아오시오! 네! 하고 더더더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시계를 보고 놓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방사능 피폭량 때문이에요. 방사능이 일정 이상 피폭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뒤집니다. 시계를 보고 죽지 않을 때까지 시간을 세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사람이 다다다 달려가서 싸울 수 있는 벽돌은 2개 아니면 3개. 알겠어요? 2개 아니면 3개. 시계 보고 시계 딱 돌아! 그래서 딱 오면은 이 사람은 병역 면제. 알겠어요? 병역 면제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무려 10만 명을 차출해서요. 여기에 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쌓아놨어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게 1984년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건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이 동건이 동건 오랜만이에요? 동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 났는데 저 가서 벽돌 3장 쌓고 오면 군 면제시켜 줄게요. 하고 올래? 당연히 간다고요? 안 되는데.
왜냐면 방사능 피폭의 위험을 모르는구나. 방사능 피폭되면요 끝장이에요. 임신도 안 돼요. 애기 못 낳아요. 애기 못 낳고요. 자기가 한 40 정도 되면 그때부터 각종 암에 시달릴 거예요.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몸이 아니게 돼요. 그래도 가요? 몰랐죠, 이 얘기.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임신도 안 되고요. 임신 안 돼요. 애 가져도 다 기형아 나와요. 기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체력이 떨어질 시기가 되면 각종 암으로 시달리다가 끔찍하게 죽어요. 그게 피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거를 인구 10만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벽을 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시키면 가서 할 사람? 가서 할 사람? 절대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소련이 가능했을까요? 공산국가니까요. 공산이 독재국가니까요. 독재국가니까 국민을 협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방사능 사고 났을 때. 그럼 일본에서 현대 21세기 일본에서 이 방법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계속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동이온소가 사실은 어떤 녀석은 우리 자연에 원래부터 있었지만 어떤 녀석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공합성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앞으로 핵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1984년에 체르노빌 원전 있잖아요. 84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이야? 한 40년 전인가? 40년 전이네? 이거 아니고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직도 불 붙어 있어요, 이거. 체르노빌도 아직도 불 붙어 있어요. 이거 막긴 했는데, 안에 아직도 핵 융합로에 불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핵발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핵발전소를 추가로 또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없애는 게 나을까요? 를 제발 정치적인 이슈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자연과학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알겠죠? 방법이 없다. 요 동의원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원자량, 분자량 등을 도입하여 화학 양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삼중수소 중요해. 동건 이번에 합격했어요? 어디?